예, 2020년 7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아침에 좀 운동을 했더니 기분이 상당히 좋네요. 좀 운동을 하게 되면 활기가 좀 나고 답답한 걸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주제는 검언유착과 권언유착입니다. 검찰할 때 권, 권력할 때 권. 이동재가 강요했나, 추미애가 강요하나. 네, 제목이 이겁니다. 지금 검찰은 채널A의 이동대 전 기자죠. 를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문정권과 일부 언론은 이 구속을 근거로 검언유착을 마구마구 거론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언론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요죄가 지금 이제 적용을 했는데, 강요죄가 뭐냐? 강요 미수를 적용했는데, 강요죄가 무엇인지 좀 알아봤습니다. 강요죄는 형법 제324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324조에 따르면은, 1. 강요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입니다. 이 기자가 그 지모 씨란 사람이나 뭐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사장은 대표는 감옥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지모 씨를 때리진 않았죠. 협박은 아니고, 폭행은 아니고, 그 다음에 말을 한 걸 협박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나요? 요걸 봐야 되겠죠. 그럼 이런 처벌을 한다. 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일항의 죄, 즉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은 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폭행에 대해서는 타인의 의사나 행동에 대해서 강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체의 유형력, 형체가 있는 어떤 힘을 쓰는 거죠. 행사로 폭행을 봅니다. 좀 넓은 뜻으로 광의로 해석을 합니다. 주먹질을 하거나 주먹질에 유사한 거, 이런 거, 폭행은. 그리고 협박은요, 해악을 고지하여,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알려주면서 상대방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를 것을 보는데, 가급적이면 협의로 좁게 해석합니다. 네.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형법은요, 이 강요죄를 담고 있는 324조는 형법 제37장에 속해 있는데, 37장은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조죠. 323조에서는 권리 행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해놨는데, 타인이 점유하거나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자는 어떻게 처벌한다. 이런 내용인데, 좀 문장이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법조문이 이게 너무 비문이에요. 비문. 이런 문장은 초등학생도 안 써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또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야, 이런 문장이 신문사에 갖고 오면 전부 다 빨간 줄 그냥 야, 다시 써 갖다 버리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네. 휴지통에 집어넣어 버린다 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타인이 갖고 있거나 어떤 그런 물건을 또는 기록을, 그런 것들을 갖고 나오거나 뭐 이렇게 해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겁니다. 네. 우리 이동재 기자가 남이 갖고 있거나 남의 권리를 뺏거나 은닉하거나 뭐 손괴했습니까? 저는 아닌 걸로 봅니다. 네. 그럼 권리 행사의 정의를 한번 봤고요. 근데 이 37장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해당되는 것들, 그 다음에 쭉 그 다음 조들을 좀 봤어요. 조항들을 보니까 주로 권리 행사를 그렇게 해놓고 나면 갖다 붙는 게 324조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강요에 대해서. 그래서 324조의 2, 3, 4가 이쪽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요죄를 왜 만들었는가라는 걸 짐작케 하는 조항들인데, 여기 보니까 인질 강요에 대해서 인질 강요, 인질 상해 치상, 인질 살해 치사, 이런 것들이 쭉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체포해서 감금 또는 약취해서 그런 사람을 인질로 삼아서 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어떤 처벌을 한다.
그러한 인질을 상해하거나 죽이면은 또 어떻게 처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인질로 잡아서 강제하게 되면 그게 말로 강요죠. 네. 그러니까 이 강요죄를 적용시킬 수 있는 대상을 확실하기 위해서 인질범들이 한 거에 대해서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강요죄를 만들었다는 이해가 생기죠. 자, 우리 이동재 기자가 지모 씨나 이철 VIK 전 대표를 인질로 삼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324조의 5라고 해서 이 강요를 했던 사람들인데 실행하지 않거나 또는 뭐 그런 사람들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동재 기자가 바로 강요 미수죄로 기소가 됐는데 강요 미수죄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강요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처벌을 하는 내용이 없어요. 아마 뭐 다른 조항을 원형해야 될 겁니다. 다른 미수죄의 항목들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죠. 계속해서 질문이 던지는 게 제가 그겁니다. 이동재 기자가 지모 씨에게 한 발언이 형법 324조의 강요에 해당되는가? 그래야 뭐 미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면 이 법은 좀 무리한 겁니다.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까 324조의 1항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강요인데 이동재 기자는 폭행이 없었으니까 폭행은 논의할 필요가 없고 협박은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협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협의로 작게 해석하거든요. 협박을 광의로 바꿔버리면 이원령 비원령 뭐 다 갖다 붙이잖아요. 이것도 협박이네. 뭐 싸울 때 특하면 너 협박하는 거야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뭐 법이 적용이 안 돼서 작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지시는 녹음까지 했어요. 이동재 기자가 그렇게 하는 거를. 그 협박을 받은 사람이 녹음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열정에 불타는 기자가, 취재 열정에 불타는 기자가 덫에 걸린 거 아닌가요? 그래서 검찰은 그렇게 봤던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324조의 2를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이런 자는 문제인데 이동재 기자는 채널A 소속입니다. 이동재 기자가 그 녹음은 다 들어보셨죠? 채널A의 위력을 지 씨나 이 전 대표한테 과시했나요? 그럼 또 이동재 기자는 기자니까 한국기자협회 소속이고 또 뭐 많은 언론단체들이 언노련에 가입했으니까 언노련이나 한국기자협회라는 단체의 위력을 그에게 발휘했나요? 저는 아닌 걸로 봅니다. 계속 이 기자가 궁금해했던 거는 유시민 씨,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씨가 바이오 개발 회사인 신라젠 관계를 알려고 했어요. 네. 신라젠이 이제 주가가 폭등이 돼서 지금은 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인데 거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가서 강의를 했다. 그걸 알려고 한 게 그게 취재인가요? 협박인가요? 취재 과정에서 바람을 세게 하면 협박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취재로 볼 수는 없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씨가 바이오 개발업체인 신라젠에서 가서 강의한 것은 특혜인가요? 특혜가 아닌가요?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언론들은 조용하죠? 신라젠이 유 씨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게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이동재 기자는 이철 VIK가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가 신라젠의 최대 주주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VIK는 시민들의 돈을 한 1조 원가량 모아서 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신라젠에 투입을 했으니까 신라젠이 잘 들어가야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알려고 이철 씨는 감옥에 갔으니까 왜 유시민 씨가 강연을 하게 됐는지 그걸 알려고 편지 보내게 한 건 이건 취재의 과정인데 그게 강요다. 그럼 대한민국 기자들은 취재하지 말아야죠. 다 협박범이나 협박 미수범이 되니까. 대한민국 기자들은 모든 직을 그만둬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기자들은 이 권력이 이야기하는 걸 받아 쓰는 초등학교 수준의 학생이 돼야 됩니다. 제가 가끔 이북 기자들 보게 되면은 뭐 위대한 수령 김정은 최고 존엄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받아 쓰고 있던데 군바리들도 인민군 군바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이야, 국민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정권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기자는 받아쓰기 하는 학생이 아니에요. 저는요, 가끔 이렇게 조찬회의에서 장관이나 누가 오시면 일어나고 손을 막 들면은 가끔, 이 기자 있네, 해보세요. 그러면, 장관님, 저랑 일문일답 합시다. 하나씩 물을게요. 그러면 당황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죠. 자, 1 하고 던집니다. 2, 그러면,
아, 그만해요. 무슨 소리예요. 답변하세요. 이렇게 몰면은요. 사실 그게 기자입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가는 게 기자지. 네가 부르는 거 내가 받아 쓰는 건 학생이에요. 아주 기자 알기를 우습게 하는 권력들이 있어.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뛰는 게 기자들인데 그거 하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취재가 탐사 보도입니다. Investigative Report. Investigation 하게 되면 조사.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수사라고 번역하죠. 기자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근데도 막 파고들어서 뭘 밝혀내는 거죠. 저는 탐사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 부여를 하는 사람입니다. 탐사보도를 제법 해봤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수지킴 사건도 썼었고 그 이전에는 뭐 안기부 무슨 차장의 국정 문제를 거론해서 사표 쓰기 한 적도 있었고 뭐 오대양 사건도 했었고 아가동산 사건도 했었고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트 써야 됩니다. 아무도 안 보여주는 걸 가서 뚫어내고 어디 가서 뒤지고 찾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보도를 했는데 이 받아쓰기를 잘하는 언론은 한동훈 검사장하고 이동재 기자의 녹취록을 공개했다가 사과방송을 한 KBS가 오히려 아닌가요? 받아쓰기를 하는 언론은? 어? 받아쓰기 잘하라라는 것을 요구했던 게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입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 지침이 있었는데 그 언론 보도 지침이 문제라고 떠들었던 세력이 바로 현 정권의 선배들입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게 이 정부 세력인데 자기가 권력 잡고는 탐사보도를 막아요. 이렇게? 구속을 해? 자, 어제네 7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유시민 씨가 출연했네요. 그래서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통화 녹취록에 대해 한 검사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자 오랜 동지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죠.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뭐 이런 조국 전 장관 얘기까지 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유시민 씨는 지금 조사를 기다려야 되고 자숙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물론 이번에 그 이동재 기자를 구속하기 전까지는 조용히 있었던 것 같은데 구속하니까 나서 떠듭니다. 그는요 장관이라고 하는 공직이 뭔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서울대 옛날 프락치 사건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은 적이 있죠, 이분이. 근데 이분이 그때 뭐 어떻게 빠져나오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난 다음에 자기 사과한 거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탔던 기자가 듣고 혀를 찬 적이 있어요. 이 유시민 씨는 공직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유시민 씨 사건을 별장 성접대 사건의 주역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비교해 봅시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에서 김학의 씨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어요. 그리고 6일 만에 사퇴를 하는데 그 이유가 건설업자인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결국 경찰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근거로 단순한 성접대가 아닌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믿을만하지 않다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넘어갔는데 다시 이 정부 들어와서 또 시끄러워져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서울중앙지법은 동영상에 나온 것으로 김학의 씨는 인정되지만은 뇌물인지가 불충분하여 하고 또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학의 씨가 그 성접대를 받았는지 뭐 별장에 갔는지 어째 이건 다 다툴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와중에 조금 역전됐다고 해서 이분이 처음에는 무혐의로 나왔었잖아요. 다시 재판받게 됐고 그 후에 다시 재판받게 됐지만 무혐의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뭐 마구 떠들었나요? 유시민 씨 참 경거망동하는 사람입니다. 네. 차이점은 김학의 씨는 당시 이제 법무부 차관 현역이었고 유시민 씨는 강연을 할 때는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니까 뭐 좀 다르다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정부 실세가 너무 가까운 사람입니다. 네. 전현직의 차이는 있지만 자숙을 내야 할 사람이 조용히 있다가 이 기자가 구속되니까 나와갖고 자기 주장을 내? 그것도 특정 언론에? 이동재 기자는요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된 게 아닙니다.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된 전례는 없습니다. 아직. 근데 구속을 할 때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도 구속 사유가 되는데 영장 전담 판사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 기자가 공무원 혐의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어요.
공모했다고 자기가 판단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뭐 하여간 일부 검찰과 일부 사법부는 이것 때문에 저는 권력의 딸랑이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권력의 딸랑이 아닌가요? 딸랑딸랑. 조만간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배 기수인 사람 동기들이 계속 사퇴하고 있죠. 아마 추미애 장관이 조만간 검사장 인사를 하면서 확 이제 자기 좋은 사람들을 끌어올리겠죠. 저는 이렇게 쭉 취재를 하면서 조직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실력 없는 리더들이 인사권에 집착을 해요. 자기 권한이라고. 이 경영과 지휘 이걸 잘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주는 게 인사권인데 경영과 지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집착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 볼 때마다 아이고 참 답답하다 그러는데 조직과 운영이 경직될수록 경영과 실패에 직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권한 막 행사하겠다고 인사권만 집착해요. 이게 뭔가 하면 사람 줄 세워가지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만 하겠다는 건데 그럴수록 조직은 견제와 균형이 깨져서 무너집니다. 대립이 오는 조직이 되는 걸로 만드는 거죠.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인사권은요, 잘하는 이들을 북돋아서 하는 거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쳐내는 도구로 쓰게 되면요, 반드시 적을 만듭니다. 그거는 제가 경영학 공부는 안 했지만, 군사학을 공부하면서 쭉 보게 되면은, 그냥 얘기하죠. 백선엽 장군의 동생 백선엽 씨가 많은 비판을 받는 게, 그 양반이 전쟁 때 직결 처분을 많이 했어요. 돌격 앞으로 할 때 안 하면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휘권을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강압적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적이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추 장관도 지금 자기 하는 일이 안 되니까 잘 끌고 나가지 못하니까 자꾸 인사권을 어떻게 하려는데 이렇게 되면 할수록 비난이 많아지고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휘권자들은요, 상을 주는 거하고 진급으로 혼동해서 사용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한번 크게 잘했을 때는 상을 주는 거고요. 늘 잘하고 조직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진급으로 가는 겁니다. 진급시킬 사람을 상을 주고 상을 줄 사람을 진급시키고 하다 보면 조직이 또 무너집니다. 자기 말 잘 들을 같은 이들 진급시키는 이들은요,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이거 군대 갔을 때 내무반에서 내무반장이 호남 사람이면 호남 사람 중심으로 줄 세우기, 영남이 영남 사람 줄 세우기를 해갖고 진짜 괴로운 내무반 생활을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거꾸로 역사를 되돌리려고 합니까? 추 장관. 취재의 윤리를 어긴 것하고 위법은요, 별개 사항입니다. 저는 이 기자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거는 그거와 취재 윤리는 별건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유무죄의 판단 기준으로 보면 매우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금 채널A에서 우리 이동재 기자를 해임했는데 여기에서는 위법 행위나 취재 윤리 문제로 해임한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정부가 한 거랑 차원이 달라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정부 사람들. 자, 저는 이 대한민국 언론을 보면서 장자연 사건 기억나십니까? 지금 윤미향 사건 뭐부터 우리나라는 다 잊혀져 가니까 이 개판인 나라잖아요. 그죠? 뭘 실수를 해놓고 문기적거리고 그냥 딴 거에 이렇게 막 가는 게 현 정권 아닙니까? 장자연 사건도 이 정부가 얼마나 풀무지를 했습니까? 그때 한국 언론이 둘로 쪼개졌었죠. 권력을 업은 언론하고 그런 언론은 장자연 씨를 자기 매체에 출연시켜서 막 떠들게 해줬어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장자연 씨 사기 사건이죠. 조작 사건이죠.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으면 대한민국 한국기자협회나 언론은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칙소리도 못해요? 근데 그때 장자연 사건에 협조했던 언론들이, 권력이 했던 언론들이 지금 또 떠들고 있죠. 대한민국의 진실은 여러 개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것, 또 나를 부리는 누군가 시키는 사람들이 바라는 게 여러 개일 수는 있죠.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지시를 받은 것과 진실을 등치로 보지 맙시다. 대한민국 기자들이요. 기자는 월급쟁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기자들은요, 노동신문의 기자가 아닙니다. 노동신문 기자로 하시려면 이북으로 가십시오. 저는 이동재 기자 구속에 대해서 채널A에 있는 기자협회만 반대 성명을 낸 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한국 기자협회하고 언론에는 잠잠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과연 한국 기자들은 공정히 판단하고 있는 건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권력의 기는 기자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검사들이 검언 유착에 대해서 이렇게 봅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자들이 뭐 사건을 알리면 수사를 하는 검사들한테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검사들은 또 적절히 정보를 흘려줘갖고 수사에 도움도 받고 자기에게 유리한 국면도 만듭니다. 그걸 검언 유착으로 보면 답이 없죠. 네? 근데 더 웃긴 건 이런 식으로 정보를 뿌려갖고 자기 인맥을 만드는 건 정치인들이 원조예요, 원조. YSDJ가 대표적이잖아요. 그 당시 기자들은 상도동, 동교동에 가서 아침밥부터 그 집사 얻어먹으면서 YS 기자, DJ 장학생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추장관 같은 정치인 사람들이 오히려 정보 뿌리기 해서 언론을 자기 세력화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을 토대로 하지 않고 툭 던지는 게 정치인들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오래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거는 예민하니까. 92년도 부산 복국집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YS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대통령 선거가 나오니까 거기서 우리가 남이가 하고 막 결의를 했는데 기관장들이 그걸 국민당 세력이 녹음을 했어요. 몰래. 그걸 터뜨렸어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거꾸로 우리가 남이가 해서 부산 사람, 경남 사람이 결집해서 YS를 찍어줘서 YS가 대통령 되도록 만들어준 사건입니다. 이게 지역 감정을 이용한 정치인들이 하는 수법이죠. 또 95년도 김종필 씨가 1로 3김 연합해서 김영삼 씨랑 같이 가다가 튕겨져 찬밥이 되죠. 그래갖고 자민당을 창당합니다. 그때 자기의 서름을 충청도를 핫바지로 보고 있다는 연설을 해갖고 충청도 민심을 일으켜서 표심을 모아서 그의 총선에서 상당히 3당에 올라가는 걸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은 묘한 발언을 통해서 확 끕니다. 진실이고 뭐고 없어요. 이게 정치인의 정치적인 수법인데 이거를 검찰 기자들은 상당히 진실을 다투는데 거기에 적용을 시켜? 웃기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에 있는 권력자들은 YS나 DJ만큼 큰 정치를 한 사람들이 아닌 걸로 봅니다. 그 말은 그렇들이 못 돼요. 정치로 풀 것과 행정으로 풀 것을 크게 혼동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쪼잔한 정치를 하고 있고 시시한 통치를 하고 있거든요. 윤미향 사건도 정리 못해, 박원순 시장도 저러고 가, 마포심도 소장 자살도 저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장자연 사건도 저렇게 문기적 그양거리고 가, 9.19 합의도 문기적거리고 가, 북한이 우리 3, 4단 GP에 총 쏜 것도 그냥 이게.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반대하는 기사를 쓰니까 그 언론을 겸허히 탄압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짜증을 내고 있는데 혹시 전두환 정권 시절 그런 언론 타격을 해주던 안기부를 그리워하는 거 아닌가요? 전두환 시절의 안기부, 박정희 시절의 중앙정보부는 기자들 끌고 가서 족쳤습니다. 팼습니다. 그때 있었던 안기부 사람들, 박정희 시대 때 중정에 있었던 분들은 연세가 많아서 좀 한계가 있고 그때 있었던 안기부 간부들한테 들어보면 이런 얘기 합니다. 기자들 데리고 와서 좁혀면요 깨갱하답니다. 되게 약하대요. 이 글쟁이들이 그렇게 약하답니다. 뭐 유시민 씨를 옛날에 조사했던 수사관들 들어보면 유시민 씨도 그렇게 강한 사람 아니고 제일 먼저 뭐 어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 번 들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게 되면 가장 인상적인 기자는 동아일보의 이도성 씨하고 조선일보의 조갑지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도성 씨는 눈에 불이 팍 튀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식들아 이거 니들이 이 권력 가졌어? 니들이 뿌렸다는 돈이면 니 돈이야? 이렇게 푸석푸석하게 덤비고 조갑재 씨는 말을 안 하는데 그 살기라 그럴까? 그게 팍 뻗쳐서 겁이 나더랍니다. 기자들도 센 사람들은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 정권은 국정원을 완전히 죽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들려고 길을 쓰잖아요. 공수처 만들면 언론도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며요. 진짜 하고 싶을 겁니다. 언론을 권력의 개로 만들겠다는 게 이 정부의 의지가 아닌 것 같은데 자, 문정부에 협조했던 영화인들 내부자들 영화 만들어서 한국 언론을 아주 우습게 만들었는데 한번 역으로 거꾸로 본 내부자 한번 만들 생각 없습니까? 주제곡은 안치환의 아이러니를 넣으십시오. 아이러니 왜 이러니 죽 써서 개졌니 이러려고 잘 가라 진보주의자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진중권 씨가 얘기했던 그 많은 필서를 중간중간에 나레이션 하면서 만들어 보시죠. 지금 강요를 하는 주체는 추미애 장관 같은 그런 이 권력의 실세들이 아닌가요? 자, 제가 또 하나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강요 미수 사건.
또 강요보다 더 무서운 게 내란이겠죠. 아니 뭐 서로 얘기하면서 내란도 이야기 쿠데타도 얘기할 수 있죠. 그걸 해갖고 내란 모의했다. 근데 하지 않았으니까 내란 미수 사건이죠. 그렇게 기소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참 많이 걸려들죠. 지금도 보수파들이 내란 모의 미수는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근데 내란 모의 사건으로 기소를 권위주의 정권 때 많이 했어요. 근데 김대중부터 이석기까지, 통진당의 이석기까지 내란 음모 모의는 다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강요 미수를 기소를 한다고요. 강요인지도 의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안치환 씨가 먼저 꿰뚫어 봤는지 죽 써서 개 준 것 아니냐고 아이러니에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저는 다시 형법 324조로 돌아가겠습니다. 현재 이 권력은 장관이나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실세입니다. 그죠? 그분들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형법 324조 강요를 설명한 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어쩌어쩌한 자는 뭐에 처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이 정부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 아닌가요? 이렇게 강요 미술죄로 한 기자를 잡아놓고 하는 것들이 다중의 위력 아닌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딸랑이 언론이 있다는 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공영 언론하고 국영 언론을 혼동하고 있어요. 당 운영하는 당 기관지하고 혼동하고 있어요. 공영방송의 대표인 BBC가 그렇게 엔터테인먼트 오락방송을 많이 하던가요? 거기는 교양을 위해서 다큐도 많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국제정치도 설명해주고. 한국 언론계는 지금 사이비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언론을 하면서 참 이런 변화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 대학교에 기자를 만드는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학부. 옛날에 서울대학교 신문학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각 대학의 그 신문학과가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신문방송학과로 바뀌었어요. 방송의 비중이 커져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과 이름을 언론학부, 전체로 언론으로 바꾸더라고요. 근데 언론 홍보학부, 홍보가 들어옵니다. 홍보, PR. 언론하고 좀 다른 건데. 근데 미디어학부 그래갖고 이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다 더 커지고 순수 보도는 굉장히 작아집니다. 공정 보도보다는 광고, 홍보 뭐 이런 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 하려니까, 광고, 홍보 하려니까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기게 되니까 언론이 죽게 되는 거죠. 따지기보다는 권력자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괴벨수류의 언론이 판을 치게 되는 거죠. 지금 청와대에 있는 모 행정관, 틱은 무슨 행정관이 그걸 잘한다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동재 기자를 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이번 사건 이름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진짜 기자일 수도 있겠다. 근데 시대하고 안 맞는 거죠. 옛날 조갑재, 이동성 이런 기자들이 있을 때는 그 시대에 맞았죠. 네. 시대는 그걸 원했는데 지금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된 거는 한국 기자들이 지금 생계형이 됐기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자들이 언제까지 봉급쟁이 기자, 생계형 기자에 머물러 있을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제영 사건부터 언론이 얼마나 많은 쪼개져서 오보를 낸 거 있습니까? 동아일보와 조선이 뭐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친일 매체라고 하면서 지금도 달겨드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래, 모든 언론이 다 100%는 없죠. 그들도 100%가 아니듯이 그렇게 떠드는데 어떻게 저 언론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다 침묵합니까? 비겁한 언론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동재 기자가 강요를 했나? 추미애 장관이 강요하고 있나? 이 문제를 유심히 봐주시면서 진짜 위력에 의해서 강요를 하는 단체가 누구인지, 채널A에 소속했던 이 기자였는지 아니면 추 장관이 속한 이 정권인지 한번 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